오늘은 네. 그 그림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에서 빈센트 반 고흐를 그동안 소개됐던 그림들을 중심으로 다시 보려고 하는데 고흐는 훨씬 더 노동자들의 벗으로 가난한 농민들의 벗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17세기 바로크적 샬랄라한 공주 옷을 벗고 청바지 입었어요. 사람 냄새가 나시네. 역시. 고흐는 1853년 우리 굉장히 복잡한 시대네요. 우리의 역사에서는 3월 30일에 태어나는데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예요. 도시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설교를 못해요. 어머. 미자리 교회구나. 그래갖고 시골로만 돌아. 그래서 얘가 태어난 그 준데르트라고 하는 진짜 이름도 생소한 이 조그만 마을은 노르트 브라반트 주에 속해 있는데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죠.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인구가 6천 명인데요. 거의가 가톨릭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러고는 개신교도가 겨우 100명? 그러니까 아직 도시같이 문물이 막 받아들여져서 개신교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시골이라 더 전통적인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의 종교 개혁 이런 것도 좀 그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100명, 전체 주의 100명 개신교 중에서도 깔뱅파 주류교단이 아니고 장로교가 아니고 분소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 지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고흐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주로 하신 일이 신방 다니는 건데 고흐의 특징은 아버지 따라 이렇게 졸래졸래 그 신방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고흐는 딴 게 좋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시골의 자연이 그렇게 이 아이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 어때요? 7살인데 얘가 나는 아버지가 신방 다닐 때 낮 동안에 따라다녔더니 그거보다 밤에 혼자 산책하면서 새벽에 별이 뜰 때 집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좋아. 7살짜리가 이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시적인데요, 예. 아이가? 유시인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걔를 특별한 탤런트를 타고났구나. 너는 시인이나 뭐 예술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키워주실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러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인데 아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 그래갖고 학교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넣었는데 시골 애들하고 딩굴다가 이상한 애가 될까봐 가정교사 들여서 가르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고흐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걸 나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 집안은 또 큰아버지는 유명한 화랑을 운영하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고흐 같은 경우는 큰아버지가 너 우리 화랑에 와서 좀 알바 좀 해봐. 그리고 16살에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드디어 도시에 가가지고 화랑에서 그림을 파는 딜러가 됩니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얘가 영국에 3년 동안 파견 근무까지 가요. 19살에. 언변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림을 볼 줄 아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벌써. 자세히.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림을 보러 다니면서도 본인이 그림 걸리고 그러면 어떤 그림에 매료되냐면 밀레 그림 같은 거예요. 와. 여러분 밀레. 그 밀레 미사츠, 그림 미사츠. 어떤 거 기억나십니까? 만종, 만종. 그렇죠, 그렇죠. 만종. 이제 만종. 기억하시네. 네. 밀레 만종이잖아요, 이게. 네, 만종. 만종은 저녁종이란 뜻이죠.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치는 종. 그래서 밀레 그림 앞에서 밀레는 농촌에서 태어난 굉장히 가난한 출신의 농촌 화가예요. 근데 밀레 만종 그림 앞에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죠? 슬프잖아. 이게 감자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죽은 아기가 들어있었던 진짜. 거죠. 그러니까 이 18세기, 19세기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대도시는 먹고 살만한데 대도시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시골을 버리고 도시에 가서 좀 뭐 해볼까? 이런 사람들 다 망해. 그러면 도시에서는 농촌은 살기 좋으냐? 아니에요. 도시한테 끊임없이 수탈당하면서 이 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애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밀레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근데 이제 친구가 이거 너무 아기 죽은 그림 그리면 네가 너무 리얼리즘 화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좀 바꾸자 이래갖고 서둘러 감자로 칠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면 아기가 있고 네. 이제 감자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흐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소위 도시에서 부유하게 사는 삶의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고흐의 그 이후 그림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흐 그림 가운데 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흐가 생각한 물론 고흐는 신학대학에 가려고 그것도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번에는 너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서 아버지 드디어 뜻을 좀 이어봐라 이래갖고 또 고액 과외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고흐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신학대학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중에서도 어떤 시험이 어려웠냐면 수학. 수학을 봐야 돼, 수학을. 신학대학교 들어갔는데. 국가고시야, 국가고시. 그래서 수학하고 고전, 그러니까 뭐 라틴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고흐가 15개월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져요. 저 같아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흐가 내 인생의 최악의 시기가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가려고 목매어 15달 동안 자기가 스스로 때려가면서 암기했던 시간. 이렇게 막 자연 사랑하고 밤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이러고 살아야 되는 애가 틀어박혀서 공부하니 안 된 거지. 공부머리 따로 있잖아요. 공부가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고흐는 사실은 정규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림이 혼자 독학으로 성숙해지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가요? 개천에서 용 쓰다 많아요? 어우, 언어 유희. 예. 그런데 사실 천재성이라는 건 하늘이 내리는 재능이라는 건 이렇게 독학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조심히 생각해봐요. 이 시대에 힘든 친구들한테 조심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그 마가복음 그동안 강의하는 동안 우리 또 패널 여러분께서는 어떤 그림들을 좋아하셨는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네. 아주 뭐 그런 그림입니다. 아이고 딱 뽑았네요. 벌써부터 예, 우리 예, 예. 감자 먹는 사람들. 역시 훌륭하죠? 먹는 거는 네.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85년에 예. 태호에게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공부해봤구나. 공부했죠. 네. 참 이 색감이요. 네. 불빛이 흐리흐리한 게 예. 고흐 작품이 만든 것 같아요. 흐리흐리 고흐. 이게 원본은 훨씬 더 어두워요. 근데 우리 이제 뽑으면서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일까봐 살짝 밝은 그림을 뽑아오신 것 같아요. 네네. 이 작품 보면서 아무래도 먹는 게 나오니까 저에게는 은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신 분들,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정말 노동에 좀 시달리고 네. 지쳐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자를 먹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정직하게 일한 것을 가지고 네. 나누는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됐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표정이 밝고요. 얼굴은 손은 거친데 감자를 먹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직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돈이 있고 없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사람 냄새 나도록 사람들 돕고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깨달음도 좀 있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애 새 키우느라고 열심히 춤춰도 힘들죠. 먹고 네. 살기. 감자를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저 같은 사람들 춤춘다고 하니까 네. 춤을 못 추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진짜 성인적인 사역자입니다. 진짜 그건 네, 맞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실 그 고흐 그림이 고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큰 꿈 없고 왜냐면 그림을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평생 고흐는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쓸 때 나는 화가가 될 수 있을까? 죽는 순간까지 그래요. 진짜요? 나는 명언법을 제대로 익히기나 했나?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 그림 이상해. 너는 왜 묘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 자꾸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사가고 그러니까 네. 동생이 팔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동생은 가정을 일구고 네. 동생이 형의 재능을 알아봐요. 형 목회하지 마. 해봤자 형 안 돼. 목사 안수가 안 되니까. 네. 제대로 된 신학교 못 나오고. 전도사 생활한다고 가가지고는 맨날 그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시 네덜란드 교회가 중시했던 건 품위예요. 개신교 전도사는
좀 품위, 부르주아 정도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너무 거렁뱅이보다 더하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이제 전도사마저도 내쫓아 버리니까 네. 그렇게 힘들어서 자신감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네. 빈센트한테 유일한 친구가 동생 태호예요. 태호. 태호. 4살 밑에 태어났는데 이 태호가 매주 12.5 길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조금인 거예요. 겨우 하숙비에다가 빵 조금 먹을 정도의 돈을 매주 보내줘요. 진짜 웬일이야. 형제 의리가 네네.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고우가 모델을 쓰려면 1시간당 1길더를 줘야 돼. 근데 모델이 포즈 취하고 있으면 그 당시 노동의 돈이 뭐 시간당 뭐 10,000원 이렇겠죠. 예를 들면. 근데 모델 하나 그린다 그럴 때 1시간 포즈 취하면 다 그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우는 하루 종일 포즈 취해야 겨우 1길더 줘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델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고우가 이제 어떻게 모델을 해결하는지 나중에 또 보실 건데요. 지금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렘브란트랑 고우가 뭐가 다르냐면 고우는 특징이 자기가 어떤 그림 그리고는 막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야 라고 설명해줘요. 누구한테? 동생한테. 태호한테. 그리고 편지를 남겨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동생이라도 알아봐달라고. 근데 알아봐달란 말은 뭐죠? 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넌 나 포기하지 말고 매주 돈 보내줘 이 얘기예요. 물감산도 떨어져. 그러니까 동생한테 계속 그림을 설명해요. 짠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동생한테 설명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설명한 거를 우리 윤정 학생이 네. 읽어주실 겁니다. 아, 제가 읽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편지입니다. 제가 이제 예. 태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태호, 잘 들어. 내가 이 그림에서 강력하게 의도한 점은 램프 밑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접시 속에 감자를 찔러서 먹고 있는 그 손으로 돼지를 팠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어. 따라서 그 그림은 손의 노동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얻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야. 나는 우리들 문명화된 인간들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단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도 모른 채 그것에 감탄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아. 이런 멋있다. 의도가 너무 잘 읽는다. 진짜. 네. 이런 작가 원본에다가 생명력을 불어 넣었어 지금. 원본에 없는 대로 순간 읽었어. 제가 없는 지금 대로. 고우됐어요, 지금. 고고됐죠. 네. 빙의했어. 멋지다. 손인 거예요, 손. 정직하게 노동하는 손. 고작 하루 일해봤자 감자 하나를 얻은 이것이야말로 성만찬이다. 그러면서 저 표정들 하나도 없어요. 왜 노동에 찌들었거든. 근데 저 아저씨가 부인한테 잡숴봐 이런다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감자 까졌으니까 잡숴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근데 여자는 관심도 없어. 지금 물 따르고 있어. 피곤해서 그거 받아먹을 기운도 없어. 그런데 고은은 저 그림에서 너무 거룩한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노동자가 예술가나 지식인보다 위대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많이 사회개혁에 필요한 자질, 그게 뭔지 아세요? 고우가 생각하는 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본능적인 활력, 생명력. 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든 무슨 그림을 그리든 고우는 계속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한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도 배고픈데 감자 하나를 까서 잡숴보아 할 수 있는 그 능력, 생명력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정규 씨가 그 하나 더 읽어줘 보세요. 네. 네. 저도 태호한테 이야기하나요? 네네네. 태호가, 그렇죠. 고흐가 태호에게. 태호에게. 근데 왜 태호가 광호 씨가 된 거죠, 갑자기? 지금 그림 들고 있으니까. 네네네. 내 거야. 선물 고마워. 잘 들으렴. 네. 태호야. 도시 주민과 이곳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저는 주저없이 이곳 황무지의 주민, 탄광 노동자 쪽이 훌륭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하는 그러나 생각하면서 일하는 단순한 농민이야말로 문명인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만납니다. 도시에서는 지극히 드문
뛰어난 사람들 중에 매우 다른 형태이지만 거의 같은 고귀함을 갖는 소수를 봅니다. 대도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퇴화와 우둔과 사악의 암흑 속에 깊이 빠져듭니다. 아, 우리 도시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우둔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도시가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고을을 만들었다. 그게 도시의 기원이에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피해는 가인이 흘러요. 가인이 흐른다는 건 뭐죠? 살인자. 옆에 친구 죽더라도 나만 살면 돼. 그렇죠. 위기주의. 네, 복불복. 나만 안 걸리면 돼. 옆에 사람들 다 뭐 붕괴하고 뭐 침몰하고 이렇게 죽더라도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흐는 농민들에게서는 그저 감자 한 알도 나눠 먹는 네. 그런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봤다는 거예요. 고흐가 어려서부터 르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명관이라는 철학자가 번역하셨는데요. 숭실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애에 나오는 글을 우리가 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재산에 대한 아주 엄격한 관념 위에 세워진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지위가 그야말로 비참하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해 아래 설 자리가 없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꽃도 풀도 나무 그늘도 있다. 동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재산을 가진 자는 극히 적은 특권밖에 갖고 있지 않다. 자연은 만인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고흐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동양에 대해서 어떤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산다는데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막 그냥 서로 막 재산을 막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럴까 이런 안타까움이 서구 문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제 동생한테 저런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책 읽어보니까 좋아. 너도 한번 읽어봐 이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난한 노동자로 사는 형을 서포트 안 할 수가 없지. 동화되고 가르침 받아서 세뇌당하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우리 광우 학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골과 자연, 그가 그린 시골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나는 시골이 싫지 않아. 용서 숨치는 과거의 추억, 그 무한에 대한 향수, 그런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나를 유혹한다네. 그 상징이 씨 뿌리는 사람과 밀덤이야. 그러나 도대체 언제쯤 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릴 수 있을까?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이 씨 뿌리는 사람 우리 옛날에 봤었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계속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밀레만큼 그림을 잘 그릴까? 밀레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뿌리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씨 뿌리는 사람을 여러 작품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의 그림에선 이 노란 태양과 파란색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정규 학생이 뽑아왔잖아요. 그 그림을.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제가 그때 수업을 들을 때 진짜 충격을 먹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뽑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고흐의 그림에서 파란색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란색이 하나님의 임재를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온통 하늘과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데 밑에 이제 가정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네덜란드 개신교의 그 품위를 저버렸다 고흐디가. 그래서 되게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그린 그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는 이제 노란색들이 있는 걸로 보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불빛이 없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 파란 불빛이 없는 그 노란색 불빛이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른편에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늘까지 이렇게 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나무에 역시 파란색과 노란색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고우의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 나무를 오히려 바벨탑처럼 또 보여주셨구나. 그렇죠. 근데 고흐가 이제 그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건데요. 네. 고흐는 자기 그림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릴 때는 이건 생명의 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이어줘. 네. 그래서 사실은 교권은 다 그 탐욕적이고 네. 네덜란드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품위 유지하면서 부르주아처럼 살고 있어. 살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흐의 아버지처럼 힘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시골에서 목회하고 그러면 너네가 무능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흐가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과 이 세상, 우리의 세상, 이 초월과 이제 여기에 우리 현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끈은 계속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나무로 표현을 또 했다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써줬구나. 우리 그 정교 씨처럼 이해하는 것도 아주 네. 좋은 방식인데요. 멋있습니다. 고흐가 유토피아를 찾아다녀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어떻게 사는 게 유토피아인가. 그게 이제 고흐의 언어로 유토피아고 성경 언어로는 하나님 나라죠. 네.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인가.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서도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또 편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우리 윤정 씨가 읽어주겠습니다. 네네. 휘트먼은 미래에도 현재에도 건강한 세계, 너무나도 솔직한 사랑과 우정과 노동의 세계를 본단다. 별빛이 비치는 이 거대한 둥근 하늘 아래 결국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위에 있는 영혼을 본단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휘트먼의 시 좀 읽어봐라 이러면서 네. 휘트먼은 이런 걸 본단다.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휘트먼이 누군데요? 휘트먼이 그러니까 이 고흐가 굉장히 영국에서 인턴 사원하면서 영국 문학에 심취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나라 언어를 하는 거지 지금. 불어도 하고요, 네덜란드어도 하고요, 영어도 하고 여러 나라 언어를 하는 그럼 좀 거죠. 아르바이트 해서 네. 물감값을 좀 벌지. 좀 안타깝네. 그러니까 아이디어인데. 누나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하숙하니까 그게 다 나가. 아버지한테 하숙비를 받았을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도 독학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슨 초등학교도 중퇴해요. 그런데 너무 19세기 미국 시인으로는 아주 멋있는 시를, 예언자적인 시를 많이 남겼는데요. 네. 그가 남긴 시 중에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시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 돌아간 걸 추모하는 시. 이 시가 죽은 시인의 사회란 사회, 영화에 그러니까요. 보면 키팅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 시가 바로 그게 키팅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흐는 휘트먼에게서 뭘 보는 거냐면 건강한 세계, 사랑과 우정과 노동의 세계. 우리도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여기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거를 자기는 무급 전도사 이런 걸로 6개월 동안 저 보리나주 탄광에 가서 실험해보고 싶었는데 탄광의 현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른들은 다 진폐증 환자. 그리고 부임한 지 2달 만에 탄광의 가스 사고로 200 몇 명이 다 갇히는데 네. 겨우 몇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가 다 몰살당해요. 그런 걸 보고는 고흐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옷 벗어서 주고 침대 시트 잘라서 사람들 치유하고 애들한테 먹일 거 주고 탄광에 구멍 조그만 데는 조그만 애들이 들어가야 돼서 어린이 노동자도 2,500명이에요. 아이고. 갱도에 조그맣게 이거 파고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고흐는 이 탄광의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어떻게 도와야 되지? 파업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데모하면서 좀 힘들게 파업하려고 그러면 폭력 쓰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러고 저 위에 어른들한테는 가서는 이거 붕괴 사고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그러다가 자기는
세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탄광촌 사람들은 너무 까만데 나만 하얘서. 그래서 비누도 못 써요. 근데 처음에는 탄광촌 사람들이 그런 고우를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미취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막살이에서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폐인처럼 한밤중에 막 울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고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 내 탓인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명민한 거지.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는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데 이제 고흐가 그 제도교회랑 저런 방식으로 결별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버지 영향도 있죠. 우리 주은 학생이 뽑은 그림은 어떤 네, 거였습니까? 이게 지금 열려진 성경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지금 고우의 아버지가 3월달에 돌아가시고 4월달에 그린 그림이래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그 고우 아버지가 항상 읽던 그 성경인데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촛불이 지금 꺼져 있잖아요. 네. 이 꺼져 있는 촛불이 그 아버지의 그 죽음, 생명력이 없는 걸 이제 하고 또 이거는 그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란 책인데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네. 계세요. 와. 네. 근데 척척 박사.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춰진 건데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 또 이것도 삶의 기쁨인데 여기에서 그 주인공이 그 고아 그 소년데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막 박해받고 이랬지만 모든 걸 다 잃어도 그 삶의 기쁨이 있다는 왔다 장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보리예요. 정말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죠. 네. 또 비로소 그 말씀을 삶으로 내서야만이 이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런 어떤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지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주은 학생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그림에 이게 이제 고흐가 해바라기니 뭐니 이런 그림을 참 많이 그리는데 이거는 협죽도라고 하는 그 난 같은 일종이겠죠. 그건데 여기도 책 한 권 있잖아요. 네, 이 책이 뭔지 얼른 찍어보세요. 같은 책이요? 그렇지 같은 책. 똑같아. 에밀 졸라의 생의 기쁨, 삶의 기쁨 이런 책인데요. 고흐가 생각한 거는 그 성경과 세상 학문, 세상의 여러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동생한테도 자꾸 읽으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이 성경만 읽고 성경만 짤짤짤 외우면서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도 좋은 소설 같은 거 읽고 나도 요즘 빅토르 위고에 심취해 있단다. 레미제라블에 보니까 장발장은 너무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책을 써주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뭐였냐면 고흐가 생각한 유토피아. 나는 친구들하고 이런 노란 집 하나를 굉장히 어렵게 그 하숙으로, 렌트죠, 렌트. 임대를 합니다. 12명의 화가를 모아서 한 사람당 5점씩 그림을 내놓고 그걸 기금으로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림값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부자 되고 벼락부자 되고 어느 가난한 화가는 하나도 안 팔리고 이래서 빌붙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자립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가 공동체를 꿈에 그려요. 그래서 노란 집을 하나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고갱을 초청해서 같이 살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앞에 심은 나무가 바로 아까 나왔던 그 협죽도라고 하는 건데 고흐는 참 이 동양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때 당시 19세기의 무역 때문에 네덜란드 무역 때문에 동인도 회사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것들이 많이 수입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오는 판화 그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동양은 뭔가 정서가 고요하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동양적인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 윤정 학생 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그림이죠. 네, 나사로의 소생에 예.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느낀 점을 설명하자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제 살려서 여기 지금 이제 누나들인가요? 동생들인가요? 하여튼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이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태양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 당시에 이 고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아마도 고우 역시 그 나사로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이 뭔가 영혼에 대한 이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듦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의 소생이지만 고우의 소생, 그러니까 고우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예, 그런 염원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예수님으로 표현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사로의 소생이기도 하지만 저의 소생과도 같은. 신의 한 수가 꼭 들어가. 왜냐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저의 첫사랑을 예수님과 저와의 첫사랑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나사로처럼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태양이 사실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태양은 뜨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개입을 하고 계셨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소생과도 같은 윤정이의 소생. 윤정이 얼굴도 닮은 것 같아요. 지금 나사로가. 네, 그런 어떠한 느낌을 받았던. 아유, 예. 같아요. 이렇게 네 분이 다 그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박수를 또.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그동안 마가복음 여행은 우리 향기 씨가 했었었는데 맨 마지막 때 이제 그 윤정 씨가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이 양반이 A뿔로 잘하는 이유는 기억이 생생해서. 맞아요. 다른 분들은 다 오래전에 했던 막 이런 거.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윤정 씨가 보여준 그림에서 턱수염 있으면서 이렇게 무덤문을 뚫고 나오는 그림의 그 나사로를 고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얼굴 비슷하신가요? 이렇게 턱 빼죽하고. 네, 비슷하죠. 그래서 고흐가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막 그림 조금 배워가지고 스스로 모델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돈이 막 시간당 얼마 달라 그러고 그래서 자화상을 많이 그려요. 렘브란트도 100개를 그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구하기가,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막 자세라든가 이런 거. 고흐도 오래 살았으면 그만큼 그렸을 거예요. 근데 37에 갔기 때문에 1년에 막 20몇 개씩 그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화상도 한 40여 점이 있는데 요거가 비교적 젊었을 때 그린 건데요. 자기가 그림을 통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도시의 양복쟁이 같이 살고 싶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농민처럼 살아야 돼. 농민들은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 완전히 노란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고흐의 그림에서 밀밭이라든가 이런 노란색 그림들은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따뜻한 사람들을 표현해요. 자기도 소박하게 농민처럼 밀짚 모자 쓰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어떤가 이랬다가 다시 블루 칼라 노동자. 그래도 여전히 도시에서 살아야 되나? 근데 도시에서도 너무 좋은 양복 입고 이런 엘리트 말고 블루 칼라 노동자.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화가로 죽어야지. 이렇게 이제 화가 그림으로 자기 또 자화상도 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흐는 항상 특징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런 그림 그린 거죠. 예를 들면 올리브나무. 고흐의 나무 시리즈가 있어요. 아몬드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올리브 나무. 아몬드 나무는 동생이 아들 낳았다는 말에 너무 기뻐갖고 보내준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은 굉장히 밝아요. 꽃이 핀 활짝 핀 아몬드 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는 그 강력한 생명력, 하늘로 쭉쭉 뽑아 올린 생명의 나무.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고흐가 자기가 지금 정상성과 비정상성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고흐는 7살 때부터 밤에 산책하기를 좋아한 명민한 천재예요. 근데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목회를 해도 그냥 보통 사람들만큼만 하지. 대충 월급 받고 꼭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흐는 사회가 자살시킨 사람 이런 책까지 썼어요. 그리고 사실 자살했는가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흐가 죽기 사흘 전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나 건강과 활기를 회복했어. 오. 시골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감 좀 더 사서 보내줘. 그림 착수할래. 이랬는데 그냥 권총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증언은 고 사후 50년이 지나 고가 하숙해 있던 집에 여자분이 딸이죠. 어린 딸이 어렸을 때 고우는 자살했어요. 이렇게 증언한 거를 바탕으로 팩트가 됐어요. 그래서 50년 지난 기억이 명확할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지역이 까마귀가 굉장히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별걸 다 알죠. 네. 그림에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돼. 예, 까마귀가 굉장히 출몰하는 까마귀 지역이라 죽이다가? 까마귀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오발탄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자살하려 그랬으면 당일에 죽어요. 근데 고우는 총에 맞고 이틀 있다가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 현장에서 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우는 그 자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신비죠.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그런데 고우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사람의 노동하는 손의 관절하고 똑같아. 너무 고통스럽게 뒤틀려져 있는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이진 않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머리는 하늘을 두고 있어. 절망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 고우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우 그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예, 밀밭이고 이게 사실은 더 노래요. 더 노란데 이게 얘를 부각시키려고 색감을 조금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자고새라는 거죠.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거나 뭐 종달새거나 이러려면 사이즈가 얘랑 달라야 된대요. 밀 대비. 그래서 이거 자고새인데 자고새의 특징은 남의 새를 자기 둥지에 키워서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키워낸다는 어리석은 새예요. 바보새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백미는 요 위에 찍혀있는 요 까만 점 하나입니다. 이미 새 한 마리가 저만큼 도망가 있어요. 바보같이. 고흐는 평생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사람들이 혈연을 넘어서 사랑과 우정과 노동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없을까? 근데 고갱하고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여자도 결혼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리고 고흐는 또 결혼을 해도 얘가 보통 그 명민하지 않잖아요. 20대에 어떤 여자를 사랑하냐면 쟤 데려다 모델로 쓰면서 갱생시키면 되겠다. 창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얘랑 결혼하겠다 그러니 남의 새끼 임신한 애를 아버지는 또 반대하고 그러죠. 목사님인데. 그래서 고흐는 너무 개인사는 불행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 여자도 데리고 와서 씻기고 모델로 세우고 사람 만들고 그림의 모델로 명화를 한 60점을 넘겨주고. 근데 이 여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냐면 5 식구가 있어. 이 여자가 부양해야 되는 게. 남의 새끼 2.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 근데 고우가 동생한테 받는 돈으로는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다시 매춘해놔서요. 그러니까 고우는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혼하자고 쫓아가도 이 여자가 너 가난하니까 싫다 그러고. 그래서 고우는 유토피아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만들려는 유토피아는 실패할지언정 이 꿈은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림 속의 고흐는 내 그림이 가난한 사람들 집에 복제품으로 많이 걸리면 좋겠어. 나는 위로하고 싶어. 위로라는 건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없는 사람이 너가 애통하는 게 고통당하는 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위로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 그림에서는 그 명민한 사람이 천재가 굉장히 외롭게 사람들의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한 세상을 살다 가지만 그래도 죽는 그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임재하는 모습이라는 건 무엇인가 요걸 그려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어딘가에 이렇게 남이 알든 말든 끊임없이 화폭을 붙잡고 혹은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을 살아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들의 한 토막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후 드렸던 제사는 무엇인가요? 1번 속죄제, 2번 속건제, 3번 화목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